이거는 대공황 때 비율과 아주 비슷해요.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규모의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전 세계의 4분의 3을 차지해요. 3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거품의 한 증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돌파하는 미국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형적인 버블이죠.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한 2년 전부터 버블이다. 버블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새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경제 전문가, 심지어는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까지도 세계 대공황을 일으켰던 1920년대 말과 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있구나를 다행으로 생각해요. 지금 미국의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분들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몇 말씀 드리고 제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1980년대 말까지도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45%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60%대를 넘어섰어요. 지금 아주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중 한 분이 갑자기 보유 주식을 매도를 하니까, 전량 매도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아침에 객장에 나오기 전에 구두를 닦았는데 구두를 닦아주던 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천정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다 팔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거품은 더 커지고 그 거품은 반드시 꺼지거든요. 이게 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에 달해요. 이게 40%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전형적인 버블이거든요. 이거는 대공황 때 비율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 규모의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그게 약간 못 미쳐요. 근데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전 세계의 4분의 3을 차지해요. 3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거품의 한 증거예요. 세 번째는 요새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테슬라 주식. 이게 주가 수익률이 무려 110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영업이익을 110년간 모아야 시가총액이 돼요. 거품이죠.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2조 달러에 달하는데 전 세계 자동차 10대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합계보다 더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테슬라보다 2배가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테슬라가 얼마나 거품이 크게 끼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미국 상위 계층 10%가 미국 주식 전체의 93%를 보유하고 있어요. 1%를 따져도 이게 50%가 넘어요. 이 얘기는 미국의 부의 집중이 극단적으로 잘 사는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득 상위 계층 5분의 1의 그 소비 성향은 70%를 간 넘어요. 최하위 계층 5분의 1은 이게 98%가 넘어요.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또 재산 불균형이 완화될수록 유효수요는 커지는데 지금 미국은 부든 소득이든 최상위 계층으로 지나치게 몰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효수요는 부족하게 되고 대공황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의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기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기업의 경영수지가 호전돼서 호조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예요. 그 유동성도 미국에서 축적된 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유동성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지금과 같은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을 이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한창 때 지금 거의 3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금과 같은 호조는 멀리 가지 못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한 때를 이렇게 보면 기업 경영수지 호전이 아니라 적절한 테마, 이게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주식시장의 최고 기록을 갱신해 왔어요. 2021년 경우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최고가를 갱신했고,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2년도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풍이 불었어요. 또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 AI 열풍이 불었어요. 대단했잖아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수십 번 갱신해가면서 지금과 같이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아주 특별한 호재가 과연 있겠는가, 새로운 테마가 과연 태어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새로운 테마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 한계에 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미국의 거품은 지나치게 커져 있고, 그 지나치게 커져 있는 그 거품이 꺼지면 그 커진 그 거품만큼 타격도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급 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벌어졌던 그보다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우리나라 지난해 10월 이후로 수출이 증가율이 반토막 났어요. 그 전에는 수출 증가율이 매월 10%를 넘었거든요. 근데 5%대 4%대로 떨어졌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때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환율이 급등하니까 수출은 줄어든 거죠. 이건 물론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는 다른데, 현실은 이론보다 훨씬 중요해요. 현실을 존중해야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그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리자, 그러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세계사에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본이 엔저 정책을 1990년대 중반 이래 무려 8차례를 펼쳤어요. 경제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경기 부진이 무려 35년 이상 초장기간 이어졌어요. 일본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지금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식시장이잖아요. 환율이 올라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우리 주식시장의 시황을 좌우하는 게 흔히들 외국인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내릴 때 우리 주식을 매입하겠어요? 환율이 상승할 때 매입하겠어요? 환율 상승하면 무조건 매도해요. 환차손이 생기니까. 미국은 달러가 강세잖아요.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환차 이외에도 주식 투자 수익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미국으로 갔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가 2배가 더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으로 지금 투자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1,000억 달러 훨씬 넘어요. 그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과 같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도록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계 최악이잖아요. 2015년이던가요? 그때 우리 코스피가 3,300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9년 지났잖아요. 근데 2,400에서 지금 2,500 넘었다 다시 빠지고 넘었다 다시 빠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디스카운트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디스카운트 된 이유가 고환율 때문에 그래요. 국내 주식 투자자든 외국인 주식 투자자든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고환율 정책만 우리 정부가 폐기하면 우리 주식시장 금방 살아나요. 그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5%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경제난이 좀 심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만 해라.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니까 환율이 점점 하락하면 수출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분이 이제 제 얘기는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환율이 2001년 1326원에서 2007년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수출은 그 기간 동안에 2.5배가 증가했어요.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7.5%예요. 예년에 3배 가까이 그 높은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의외로 더 커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2001년 말에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우리 기업은 당시에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에는 9만 원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 어떻게 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200달러짜리 개발해내야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경상수지 흑자도 매년 계속 커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장률도 매년 높아졌었고. 그런 역사적인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 성공 사례를 따라가야죠. 세상에 성공의 길은 아주 좁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고 아주 쉬운 길이에요. 일본이 이미 8차례나 실패한 길을 왜 따라가냐고요.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그 길이 있는데 그 한 번만 했냐? 아니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 말까지도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뒤따라요. 성공한 정책을 뒤따라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미 실패를 8차례나 한 정책을 왜 따라해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은 우리 정부 탓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거예요. 제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냉철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08년도에 환율 동향과 정부의 정책이 지금 아주 이세. 2008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 환율이 1,100원대였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보이는 거죠.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 그럼 성장률을 7%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믿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어요.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외환을 계속해서 막 매입을 대규모로 해야 되니까 환율은 올라가죠. 정부가 사들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2개월, 3개월 후에 환율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사야 이익이잖아요. 더 올라가면 환차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와 현재 수요가 합쳐지니까 이게 환율이 정부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11월 달인가요? 그때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1,504원까지인가 올라갔어요. 우리 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환율이 급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풀기 시작해. 그때 우리 정부가 외환보유고에서 600억 달러를 잃었어요. 자기네들이 상승시켜놓고 그걸 낮추기 위해서 600억 달러를 또 투입한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래 너무 빠르다 그래서 또 매입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수요가 다시 또 넘어와서 현재수요가 합쳐지면서 4월 달이죠. 3월이던가요? 1,597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 이제 겁을 내서 또 외환보유고를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왜 펼치냐고요. 그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우리 정부가 똑같이 펼쳤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는 호전된다.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데 또 그 정책을 똑같이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한때 최근에는 1,48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이다. 세계 경제에 영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2008년도에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뒤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원인이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14일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화했어요. 환율은 언제부터 올랐다고요? 연초부터 올랐어요. 환율이 오른 게 더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간 게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 정부가 외환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나빠요.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들여서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잖아요. 2024년도에도 900억 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로 매입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부담이 되니까 그걸 해외로 유출시키는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정부 산하기관 중에서 재원이 좀 풍부한 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등 또 기관들을 동원해서 해외 투자, 그것도 일반 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을 동원해서 해외 투자를 막 유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상식만 충분히 갖춰져 있어도 그런 짓 안 해요. 자, 수출품 우리 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즉각 회로를 유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내수는 유출될 수밖에 없죠. 그 바보 같은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 말까지 지금까지도 똑같은 그 정책을 펼쳐요. 이게 일본 경제가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냐고요. 일본이 그런 실패를 했다면 반성을 해야지. 왜 일본 정책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냐고요. 저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하고 우리 주식자들 거의 모두가 손실을 봐야 하느냐. 어떤 한탄이 제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고환율 정책이 경제난을 심화시키면 그 정책 당국자들이 비난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공격적인 환율 방어가 수비적인 환율 방어로 태세가 전환돼요. 그래서 수비적인 환율 방어를 하게 되면 시장의 힘이 커져요. 우리는 이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니까 그만큼 이제 외환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는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공격적인 환율 방어를 할 때는 정책의 힘이 커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히려 올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난받기 시작하면 경제난이 심화되면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환율이 떨어져요. 지금 환율이 떨어질 때가 됐지 않느냐 싶어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 환율은 1480원대를 눈앞에 뒀다가 지금 꾸준히 떨어져서 145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또 1450원대가 떨어지니까 우리 정부가 또 환율 방어를 하네. 답답해요. 이게 떨어지기만 하면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되고 국내 주식시장은 호재로 보일 텐데 실제로 최근에 1480원대에서 1450원대로 떨어질 그 마지막 시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상당한 규모로 매입을 했어요. 주식시장도 잠깐 살아나는 듯 했잖아요. 그 현상을 봤으면 거기에다 그대로 처방을 해야죠. 지금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만 해주면 우리 성장률은 금방 5% 이상 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살아날 수 있어요. 설령 세계적인 금리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우리나라를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까지 우리나라에 돌아와요. 그러면 국내 유동성 풍부해지고 그 유동성이 신용 파기 원리 작동을 차단해내면서 금융위기를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경제는 살아날 수 있어요.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세계 경제가 모두 다 금융위기 늪에서 헤맬 때도 우리는 홀로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약해진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 고환율이라는 사실을 경제 전문가들이 아직 몰라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쳐요.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은 증가한다고 얘기해요. 현실은 아닌데도. 그러니까 고환율이 경제난을 초래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압력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또 중국 경제가 지금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거기에 좌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경제난이 워낙 심하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 일자리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인구가 반토막 났어. 그런데 그 반토막 난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바뀌니까 성장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반 이상 줄었는데도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젊은이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 거기 도달했을 때도 아일랜드는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3%였어요. 그런 악조건을 극복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정책의 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악조건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재벌급 기업이든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을 따름에 우리 지금 무기산업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등 여러 무기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무기산업은 초고도 정밀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최첨단 전자산업이 뒷받침을 해야 무기산업은 발전할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해요.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초고도 정밀 기계산업의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국민소득 35,500달러밖에 안 돼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산업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우리 화장품 산업도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 산업이 놀랍게도 초정밀 화학산업이에요. 우리 피부가 화장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이 아주 미세해야 돼요. 그래서 초정밀 화학산업의 뒷받침을 받아야 화장품 산업도 발달할 수가 있어요. 이 초정밀 화학산업도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이런 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발전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명품은 가격을 올려가야 비로소 명품 대접을 받고 더 많이 팔려요. 우리가 그 EU와 FTA를 체결했을 때 관세가 평균적으로 40~50%씩 낮춰졌어요. 그러면 미국 명품 업체들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냐?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품질 떨어졌다고 보고 바로 외면해요. 명품일수록 가격을 올려가야 판매가 더 늘고 그 기업도 호황을 누려요. 우리 수출품들, 중소기업이 수출하든 중견기업이 수출하든 대기업이 수출하든 그 모든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는 명품이에요. 심지어 우리 농산물조차도 다른 나라 가격에 3배, 4배여도 팔려요. 우리 농산물도 명품 대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출품들은 모두 다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제품까지도 그래요. 우리 손톱깎이 같은 것도 세계 시장 가봐요. 완전 명품이에요. 헬멧, 모자 다 명품이란 말이에요. 그 명품일수록 가격을 높여가야 품질이 좋아졌다고 여기고 또 과시욕도 가세해서 수출이 더 잘 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이 낮춰져 수출이 증가한대. 이거는 과거에 싸구려 수출할 때 얘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자제품, 자동차 뭐 등등 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율만 하락을 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력은 더 커질 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들 이익 많이 줄어요. 경영수지 적자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왔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죠. 경영학에서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의 성패는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면 무조건 경제는 성장을 해요.